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C클래스 320i나 디젤이 그 당시에는 혜택도 많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단한 하체, 290의 단단한 서스펜션과 밖에서 보면 되게 이쁘고 연비가 너무 좋아요. 다르구나. 또 거기다가 이게 ZF 6단 미션, 단점은 뒷좌석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극악의 난이도의 에어컨 필터 교체가 26만 9천 킬로 볼 때마다 각종 수리와 고질병들이 아니까 운이 아니에요. 차 어떻게 타요?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부품이 좀 높기 시작해요. 중고로 많이 알아보실 때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1975년부터 1세대 모델이 생산 중인 후륜구동 기반 차량으로서 D세그먼트 스포츠 세단의 기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델인 바로 5세대 BMW 320D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5세대 290 320D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BMW 320D 차주분을 만나러 대구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가 본가고 현재는 일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광고회사 PD를 하고 있는 김한규입니다. 처음에는 LG 트윈스 유튜브 PD를 하다가 현재는 이제 광고회사로 이직을 해서 다채로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좀 노력하고 있는 30살, 한 4년차 정도 접어든 PD입니다. 차주님께서 이제 PD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미천하고 부족한 이 한기사 채널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엄청 자주 보고 또 차를 되게 좋아하기도 해서 출연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번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09년식 BMW 320D고요 290 5세대 모델로 이바디의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이고 내비게이션이 없는 그냥 딱 깡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또 후륜구동이라서 재밌는 주행을 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 차량은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중고로 구매를 했고 두 번째 차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17년 2월 달에 구매했었습니다. 이 차량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17년 당시에 320D 차를 샀을 때 한 1,1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약 26만 8,200km를 달리고 있고 제가 처음 구매했을 때는 12만 km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현재 주행거리 계기판에 지금 약 26만 8,200km 지금 찍혀있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많이 탔죠. 죄송한데 이거 폭탄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아닙니까 이거?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저 주행하다가 한 10분 뒤에 엔진 경고등 떠도 계기판에 각종 경고등 떠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거든요. 그래도 BMW 하면은 또 한 20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종 이 차량들의 고질병, 수리 내역들에 대한 히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따가 여쭤볼게요. 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제가 처음 20살 때 운전했을 때는 아반떼 XD, 그 다음에 SM7 1세대, 그 다음에는 K7 1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잠깐 운영하다가 잠깐은 폭스바겐 CC를 운전하다가 그 차는 이제 팔고요. 그래서 현재는 21년식 더뉴 니로랑 그 다음에 24년식 토레스 EVX 그리고 290 이렇게 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세대 290 BMW 320D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당시 2017년에는 F바디 3 시리즈가 처음에 신차로 나오던 시기였는데 근데 좀 입문으로 외제차를 접하기에 F30 너무 가격도 비싸고 그때는 좀 비쌌을 때죠. 근데 좀 눈을 돌려보니까 290이라고 그 전세대 모델이 있더라고요. 근데 디자인이 이 후기형 같은 경우에는 외형 자체가 구형 T카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디젤이 지금처럼 무시받던 시절이 아니라 디젤이 그 당시에는 되게 혜택도 많고 각광받던 시절이기도 하니까 또 여러모로 입문용으로 가격도 1,000만 원 초반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또 디젤차를 한번 타보자 해서 입문용으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320D 디젤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320i나 328i 같은 가솔린 모델들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디젤 자체가 연비도 좋고 힘도 좋은데 굳이 내가 가솔린을 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최근에 2021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요소수 대란 사태와 더불어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늘고 있고 전기차의 보급이 최근에 많이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디젤차가 지금은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차주님께서 구매하셨던 2017년 그때 당시만 해도 디젤차는 인기가 굉장히 많던 시절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5세대 BMW 320D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벤츠의 W204 C클래스 C220 CDI. 그 차량 비교를 동시에 안 하면 그 벤츠가 서운해요. 근데 그 차는 내부 디자인이 좀 올드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벤츠 C클래스는 구매를 안 하게 됐고, 그래서 이 290이 또 워낙 매니아층들이 이 바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5세대 290 BMW 320D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단한 하체가 있거든요. 사실 운전을 할 때 너무 차가 말랑말랑거리면은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이게 워낙 단단한 하체니까 F30에 비교하면 F30이 되게 좀 부드럽다는 평이 많았어요. 근데 이 바디 290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단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 그리고 안전성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6세대 F바디 3 시리즈는 컴포트성에 좀 치우치다 보니까 승차감이 부드러워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대인 5세대 290의 단단한 서스펜션과 이 5대5 무게중심의 날카로운 코너링을 그리워하시는 형님들도 굉장히 실제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5세대 2바디 BMW 차량의 탄탄한 고속주행 안정성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 차량을 되게 좋아하던 이유가 실외 디자인이 그래도 아직도 밖에서 보면 되게 예쁘고, 또 엔젤아이 원래 처음 나올 때는 주황색이었는데 그걸 또 화이트로 바꾸기만 해도 굉장히 신차 느낌을 좀 나게 탈 수 있는 가성비 있던 차량이라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BMW의 상징인 키드니 그릴이 이 BMW의 디자인의 철학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고, 날렵한 디자인의 엔젤아이 헤드램프 또한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BMW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많이 묻어나 있는 전면부의 디자인이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됐을 때 4세대 246 3시리즈까지는 C세그먼트에 속하는 약 4.4m 길이의 준중형급에 가까운 세단이었으나 2세대 290 이후로 D세그먼트에 속하게 되면서 더욱더 커진 차체 크기를 뽐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주는 이 차량은 휠은 몇 인치인가요? 원래 출고 당시에는 16인치였는데 어린 마음으로 그 M 패키지 휠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BMW MP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17인치 M 패키지 휠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됐을 때 좌우에 무난한 디자인의 테일램프와 더불어서 BMW 특유의 후미등이 나눠져 있는 그게 이 차부터 저는 시작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2000년대 중후반 BMW의 아이덴티티가 묻어나 있는 후면부의 디자인이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연비가 너무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디젤이다 보니까 일반 공도에서는 한 15, 16 정도 나왔고, 고속만 타면은 18, 20 넘어가는 건 되게 우습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차주님께서 주행하시는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정숙한 운전도 반,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평소에 어떤 모드로 주행을 하시는 편이세요? 따로 모드 변경은 없어서 그냥 기본 컴포트 모드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명색이 BMW고 그 당시에 D세그먼트를 주름 잡던, 예?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모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모드를 변경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되세요? 제가 일반이 6 정도 타고 고속을 한 4 정도, 그럼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16에서 17 사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주유하는 습관이 한 6분의 1에서 한 8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이제 풀로 가득 채우는데, 대구 시내 기준으로 한 지금 1,500원, 1,600원 사이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만땅으로 넣으면 거의 한 8에서 9만원, 9에서 10만원 사이 이 정도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가득 주행을 하셨을 때 총 주행가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 할 수 있을까요? 트림에 나왔을 때는 많이 가면 800, 900이고 적게 타더라도 한 70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차량의 실내 디자인도 좀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지금 우드나 이런 거는 좀 올드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2000년대 중후반을 강타했던 요 감성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감성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차들이 요즘은 컵홀더나 이런 걸 보면 기어에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데, 여기는 컵홀더가 조수석 앞에 누르면 튀어나오는 구조로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음료수 먹기도 편했던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워낙 차체가 작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아주 그냥 여기다가 싹 누르면 이렇게 두 개 싹 나오는 거죠. 예. 처음에 이거 CD 플레이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차량 실내 디자인 보시게 됐을 때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주황색으로 점등이 되는 것이 이 BMW의 예전 레트로 감성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묵직한 느낌의 3스포크 핸들이 들어가 있고, 이 차량 시동 온오프 할 때 좀 특이한 부분이 버튼 시동이 있기는 하지만 수동키를 장착을 해야만, 꽂아야만 시동이 켜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또한 하나의 또 재미의 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활용점정으로 직관적인 기어봉과 수동 사이드 브레이크가 레트로 감성에 정점을 찍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이게 우수한 출력 자체가 남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전에는 가솔린 모델만 탔었거든요. 디젤을 처음 입문을 해봤는데 이게 토크가 아마 38 정도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력도 177마력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와, 이거 처음 이 차를 받고 타는 순간
다르구나. 디젤의 토크감은 역시 가솔린이 이길 수가 없구나. 독일 슈트가르트 독일 형님들의 디젤 토크 감성은 대단하구나. 또 거기다가 이게 ZF 6단 미션까지 같이 결합이 된 자동차니까 너무 재밌는 운전이에요. 처음에 타고 이야 이게 자동차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독일 형님들의 감성이구나. 지금도 뭔가 다른 차들을 타고 있지만 이 차의 감성이 좋아서 오히려 고향을 내려오게 되거나 이럴 때는 이 차를 되게 많이 찾는 편입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이 차량을 23세 때 2017년에 구매를 하고 타셨던 거잖아요. 2009년식 BMW 3 시리즈를 타고 다니셨을 때 이 남성분의 심금을 올릴 수 있는 주위의 반응이나 하차감, 그 당시에 뭐 이런 건 뭐 어땠을까요? 당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F30이 이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게 신형인지 구형인지 잘 모르고 그 당시에 그죠? 네, 그래서 이거 타고 학교에 가면 그 전에는 이제 뭐 아반떼, 뭐 SM7 이런 거 타다가 이제 BMW를 끌고 학교에 가니까 다들 이제 좀 구경 나왔던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제가 23살이었으니까 로고가 주는 그런 또 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23세 때 이 차량 타시면 거의 뭐 롤스로이스 부럽잖아요. 내릴 때 뭔가 모르게 막 다들 잘 있나?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바쁘게 된 나 BMW 탄다 아이가?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조금 인격에 펌핑 들어가죠. 네, 인격 펌핑도 들어가고 어깨 펌핑도 들어가고 뭐 여러모로 되게 버릇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반성하시죠? 반성하죠. 네. 귀여운 하차감 정도는 충분히 있다지만 지금 타고 다니시면 혹시 크포 아니야? 그렇죠. 지금은 태우기가 살짝 부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가 예전에 21년쯤인가 그때 BMW 화재 사건으로 한참 말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지하 주차장 같은데 BMW 차량 입장 금지 그런 팻말이 가끔 붙어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BMW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BMW에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타이밍 체인이나 엔진 들어가는 이 구속을 전량 리콜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이 차는 너무 오래된 차니까 안 할 줄 알았는데 이 차도 그 N47 엔진도 화재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타이밍 체인 리콜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타이밍 체인을 한번 리콜하면은 사실 더 오래 탈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차 좀 오래 탔으니까 팔아야지 하고 있는 시점에서 타이밍 체인을 갈아줘 버리니까 오히려 또 신차 같은 감성을 다시 느껴버리니까 팔지도 못하고 타다 보니 26만 8천까지 타게 된 거예요. 이 차의 마지막 장점은 중고차로서 가성비가 되게 좋았던 점이었어요. 아무래도 외제차 하면은 이제 감가를 많이 맞잖아요. 이미 이 차는 17년 당시에 샀을 때도 8, 9년 정도 된 차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초반에 살 수 있는 가성비적인 매력이 되게 제 마음을 후벼 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주님 현재 시점 봤을 때 이거 한 500만 원도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중고 시세를 한번 보니까 10만대 초반 중반인 차들은 400에서 700 사이로 거래되고 있고 제 차는 근데 26만 8천 원 넘었기 때문에 이미 거래가 안 되고 아마 뭐 캄보디아나 리비아나 이런 해외 수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차량 중고 매물 나오는 순간 제가 봤을 때 한 347만 원 봅니다.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차량의 부품이나 이런 게 되게 아직까지 국내에 존재를 해요. 왜냐면 BMW 3 시리즈의 첫 디젤 모델을 가져왔던 게 이제 이 모델이어서 한국에 정식 수입된 게요? 네, 그래서 이게 인기도 많았고 그만큼 부품도 수급이 잘 되어 있고 또 아직까지도 폐차장에서 이 차의 부품들을 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굉장한 가성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세대 290 BMW 320d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뒷좌석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뒷좌석이 너무 좁다 보니까 뒤에 사람이 타면 좀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제가 타도 이 다리 하나를 진짜 많이 펼치지 못할 정도로 의자를 많이 당겨줘야지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좀 편할 정도로 많이 좀 협소하긴 합니다.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타셨던 아반떼 XD보다 뒷좌석 좁은가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생각을 해보면은 아반떼 XD보다도 좁았던 것 같아요. 후륜이라서 그런지 뒷좌석을 되게 좁게 배치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15년 된 차량이고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 정숙성, 이 시끄러움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네, 아무래도 가만히 서 있어서 다다다다다다 그리고 또 밟을 때도 소리가 좀 큰 편이어서 좀 오래된 디젤이니까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단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거의 뭐 SUV라고 느껴질 만큼의 디젤 소음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현재 계기판에 저게 찍혀있는 26만 9천 킬로 볼 때마다 이 정도는 오히려 선율하고 느껴질 만큼 아유 감사하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죠. 차주님 저는 이 차량의 지금 현재 기준 가장 큰 단점은 각종 수리와 고질병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과연 수리가 잦지는 않을까, 수리비가 비싸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주님께서 이 차량 2017년에 12만 킬로
15일 때 구매를 하시고 수리하신 내역이나 각종 고질병들이 어떨까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이거 고질병 하면 하루아침에 일어나도 문제가 없는 자동차긴 한데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요. 첫 번째 고질병부터 시작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 고질병이 20년도쯤 갑자기 뒤에 창문을 열었는데 올라가질 않고 탁탁탁탁 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지? 하고 보니까 윈도우 레귤레이터라고 해서 그 창문을 올려주는 그 장치가 얘는 뭐 쇠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후크로 올려주는 게.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플라스틱이 경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파손이 많아서 창문을 끌고 올라오질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차주님 그러면 창문을 열어놓고 나서 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한 2주 정도를 부품 구하기가 어려웠어가지고 그때 당시 한 2주 정도 뒷창문 열고 다녀서 달릴 때마다 퍽퍽퍽퍽 이런 소음이 맨날 들으면서 운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비나 눈 오면 어떡해요? 아, 비가 왔던 날은 이제 담요를 저기 끼워두고 주황색 담요 끼워두고 다녀서 사람들이 되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보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카페나 이런 데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나요? 제가 공업사를 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공업사 사장님이 250을 타셨었는데 본인도 이게 고장났기 때문에 뭔지 바로 알아채실 정도로, 물론 고장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중고차 살 때 되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차 계약서 사인하고 차 앞으로 문 나오는 순간 문 안 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문 열리나 안 열리나 테스트 해보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공업사 사장님께서도 인정하신 고질병이다 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비싸진 않아요. 뭐 7, 8만 원 이 정도로 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인까지 포함하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내로 끊어지는, 그래도 저렴한 정도의 수리 비용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고질병이 문이 안 열려요. 아니 차주님 잠깐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문이 안 열리면 차 어떻게 타요? 왜? 그래서 이게 저는 다행히 뒷좌석이어서 처음에 고장났을 당시에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도 잠금 장치인지 아니면 모터가 고장인지 그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고장이 나면은 바깥쪽에서 한쪽은 열리는데 안쪽에서 안 열리거나, 그래서 뭐 뒷좌석에 누가 타잖아요. 그러면은 밖에서 제가 열어줘야 돼. 에스코트를 자동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했었어요. 아니 이 친구 BMW 이 친구도 그 당시에 뭐 도어랑 뭐 원수 줬나 왜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는 공업사에 가서 모터를 사서 모터만 교환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모터가 그래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이것도 수리비가 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15에서 20? 뭐 많이 비싼 곳이 있으면 한 30 정도 안에서는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290 3 시리즈를 타다가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지금 거의 약 27만 킬로 지금 주행 중이신데, 엔진 쪽에 누유 같은 고질병은 뭐 워낙 당연한가요? 그렇죠. 그냥 누유 기름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쳐서 타기에도 좀 애매하고 안 고쳐서 타기도 애매하고. 이 보링을 하려고 하니까 고무가 경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누유가 좀 있는데, 또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중고값이나 수리비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차랑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이 DPF 관련된 고질병들 없나요? 있죠. 이게 DPF가 디젤 매립자 시스템? 이렇게 해서 DPF 시스템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한 공업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20에서 25만 원 타면 경고등을 띄워준대요. 고장이 난 게 아닌데 경고등이 계속 디젤 매립자 시스템을 수리하십시오 이런 경고등이 떠요. 그게 뜨게 되면 이게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온 거예요? 네, 그때는 수리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단 클리닝을 하고 경고등을 지우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DPF에 얘가 벨로우즈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을 타다 보면 그 벨로우즈가 터져 있거든요. 벨로우즈가 터져 있으면 원래 같으면은 수리 방식이 전체를 다 갈아줘야 되는데, 서울이나 뭐 인천이나 이런 공업사 잘만 찾으시면 이 벨로우즈를 용접해 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수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전체를 가는 게 한 몇백만 원인데, 그것보다는 벨로우즈만 용접을 하게 되면 한 30만 원 안에서 끊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일 싫은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 야외에 자주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생기는 고질병이긴 해요. 290 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손잡이가 녹아요. 에? 여기 실내에 있는 지금 여기 손잡이가 녹아내려요? 아스팔트 마냥? 네, 이 고무가 열을 받으면서 녹아내려가지고. 오빠 카푸어야? 여자친구가 문 내리려고 손잡이 잡았는데 검정 색깔 묻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예요 이게 대체? 그래서 이게 고질병이라서 이 차 같은 경우에 운전석 빼고 뒷좌석 전체랑 조수석에 이 손잡이가 들어가요. 근데 이 손잡이가 너무 잘 녹아내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알리에서 좀 싸게 한 10,000원대 정도의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손잡이가 있거든요. 똑같은 모양의. 그걸 사서 교체하시면은 되게 싸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여름에 이게 열여받아서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오래 타시면 테일램프 전구가 나갈 때가 있잖아요. 테일램프가 열을 좀 받으면 안에 있는 부품이 좀 녹기 시작해요. 무슨 중국 차도 아니고
테일램프 안에 부품이 녹아요? 그래서 이게 테일램프 녹아서 고장나는 경우에는 전체를 다 갈아야 되고요. 아, 아세이로 갈아야 돼요? 네, 아세이로 갈아야 되고 새 제품 같은 경우는 한 20몇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요. 네, 많이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이 차량 테일램프를 뭐 전체를 교체하면 좋긴 하지만 사실 그 전구를 싸게 가려면 전구만 갈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듀얼 전구가 좀 많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사서 듀얼 전구를 꼽으면은 그 열이 발생해서 후미등이 높기 때문에 싱글 전구를 꼭 구매하셔서 꼽아주셔야 이게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듀얼 전구, 싱글 전구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싱글 전구 같은 경우에는 필라멘트가 한 줄 있는 거고 그래서 브레이크 등하고 미등이 한 줄에서 같이 들어오는 건데 듀얼 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등 하나, 브레이크 등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필라멘트가 두 개가 되어 있는 듀얼 전구를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구를 꽂게 되면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후미등이 녹는 증상이 발생하니까 꼭 싱글 전구를 사셔서 후미등 전구를 교환하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독특한 게 브레이크 등은 전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방향 지시 등은 LED예요. 요즘 들어가는 그런 전구 하나짜리 LED가 아니라 여러 줄이 기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LED 기판을 쓰고 있는 방향 지시 등이라서 이게 열로 인해서 방향 지시 등의 LED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깜빡이를 켜면 깜빡이 아니라 딱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되고 줄이 한 4-5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줄만 나가도 경고등이 뜨면서 띵 거리면서 바로 이제 깜빡깜빡깜빡 거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이거를 수리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 수원에서 10만원 정도 주고 LED 기판을 수리하긴 했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해외 유튜버를 찾아보니까 혼자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혼자서 저도 DIY를 했는데 카페에 글을 올려놔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 바디를 타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핸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처음에는 이게 파워 핸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핸들이 묵직해서 뭐 장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도를 많이 탈 때는 좌회전할 때 우회전할 때 되게 힘들었고 현대기아차는 솔직히 손가락 하나로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손가락 하나로 절대 못 돌리고 오래 운전을 하면 진짜 손목이 아플 정도. 조향할 때 불편한 점이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 차의 다른 단점은 이 버튼의 칠까짐이 좀 심했어요. 근데 지금 까짐 없고 굉장히 깔끔한데요? 네, 저도 지금 여기를 되게 관리를 많이 했던 게 이 손가락으로 누를 때 손톱보다는 손면으로 눌러주면 좋거든요. 이 차를 중고로 많이 알아보실 때 여기 칠까짐이 많은 차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여기 이 송풍구 있잖아요. 바람개비 모양이 되게 다 까져 있는 차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거를 중고로 사실 때 되게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극악의 난이도의 에어컨 필터 교체가 있습니다. 이 차는 본넷을 열어서 앞에 에어컨 필터가 들어가는 자리에 에어컨 필터 길이가 한 이만큼이 돼요. 되게 길기 때문에 현대기아처럼 콘솔 안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육각 볼트인가 그걸 다 풀어내고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르노 삼성 차 타시는 분들께서 항상 정비사분들께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 에어컨 필터 교체를 하려고 하면 대시보드 다 뜯어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로운 이 차량 또한 그에 준하는 그 정도로 불편함이 있는 건가요? 몸을 휘젓고 들어가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공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교체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이런 각종 고질병과 더불어서 뭐 다른 기타 수리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드셨나요?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가 지금 한 7, 8만 원 정도에 나와 있고요. 뒷바퀴가 한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디스크도 한 10만 원 정도면 구할 수 있고 또 부품이 많기 때문에 잘만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도 앞 쇼바가 조금 나가 있는 상태라서 조만간 갈아야 되는데 쇼바 한쪽당 30만 원이면 아마 수리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한 2달 전에 이거 제너레이터가 나가가지고 시동이 잘 안 걸리더라고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부품값 쓰면 한 29만 원 정도 나왔고요. 공인비까지 하면 한 35에서 4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5세대 290 BMW 320D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제가 현금으로 1,100만 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따로 들어간 할부 비용은 없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30세인데 만 28세 기준으로 아버지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보험료는 약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동차세는 얘가 한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20만 원 초반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공도랑 고속도로를 한 5대5 비율 정도로 하는데 연비가 한 17 정도로 나오고 그리고 제가 보통 주유하는 습관이 이제 한 6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 기름이 남았을 때 풀로 넣는데 대구 시내 1,500원에서 1,600원 경유값 생각했을 때 가득 주유했을 때 한 9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총 주행 가는 거리는 한 700에서 80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1,000km 정도를 이 차를 주행하는데 그때 한 15만 원 정도 유류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공임나라에서 교체하는 기준으로는 엔진오일 사고, 부품 사고, 공임까지 하면 한 10만원 이내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앞뒤 타이어가 달라요. TA31 같은 뭐 이런 저렴한 거 기준으로는 앞 타이어, 뒤 타이어를 전체 갈았을 때 한 60-70만원 사이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주행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리 비용이 1년에 약 100만원 이하로 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수리가 들지도 않고 잔고장도 크진 않아서 그 정도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요소수는 금액 얼마 정도 드나요? 이 차는 요소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5세대 BMW 320D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제일 만족하는 차이기도 해서 후회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이 차를 사신다면 말리진 않겠어요. 네. 저라면 사실 3 시리즈 중고를 보고 계신다면 F30을 살 것 같긴 한데 차주님께서는 2017년 당시 구매 기준이셨고 지금 구매하시는 2024년 기준으로 가성비 있는 BMW 3 시리즈 사신다면 F바디를 그나마 추천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바디 같은 경우에가 역사의 BMW이기 때문에 또 이바디가 주행 감각이 너무 재밌어서 저는 입문용 수입차로 값싼 걸 찾으신다면 이 차를 추천드리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